안녕하세요. 거제도와 대마도의 관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미난 책을 한 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풍당당 한국사 그 부제로 대외 출병으로 본 한민족 관계사 박선식의 책입니다. 우리 역사가, 한민족 역사가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은 그런 역사로 배워왔는데, 그나마 유한이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제목처럼, 대외 출병을 했던 기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위안 삼아 보면서 오늘 주 내용은 신라의 명석포 공격 작전, 일본의 오사카가 명석포입니다. 그 다음에 려원 연합군의 일본 정벌, 고려와 원나라죠. 그 다음에 고려의 대마도 정벌, 그 당시 채무선, 정몽주 이런 인물들의 활약상, 그리고 끝에 조선 후기의 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년 6월 드디어 신라를 침입한 왜구들이 사도성을 함락시키는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신라군은 그간 정비된 군사체계를 움직여 곧바로 성을 탈환하고 적을 무찔렀습니다. 조정은 왜구들을 격퇴시킨 후 사도성을 개축하고 사벌주에 살던 호민 80여호를 그곳으로 이주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도성의 방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의도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왜구들이 일시적이나마 사도성을 함락시킨 것을 보면 왜구의 공격 능력을 무시 못할 수준이었음을 짐작해 합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분명히 신라군이 이기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라군이 국력을 강화시키는 동안 왜구들의 군사적 수준도 향상되어 있었던 것이죠. 295년 봄 유래왕은 군신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외인들이 빈번히 우리나라의 성과 고을을 침범한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편히 살 수가 없다.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는 백제와 더불어 일시에 바다를 건너 외국으로 쳐들어가서 아주 그 나라를 괴멸시키는 일을 도모하면 좋을 듯한데 신들은 내 견해는 어떠한가 이렇게 물었죠. 이 유래왕의 견해는 그동안 수세적인 입장에서 오히려 왜구들의 본거지를 공격하는 공격적인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견해는 적극적인 국방정책이 가져다 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서불한 홍건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전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험을 무릅쓰고 원정을 하면 헤아리지 못할 위험한 일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또한 백제는 거짓이 많고 항상 우리나라를 삼키려는 의욕을 가졌으므로 같이 군사작전을 도모한 것은 곤란한 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 유래왕의 생각은 그 의견이 옳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리왕이 밝힌 바다 건너 선제 공격 작전인 실현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사료에는 신라가 외지를 공격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라가 외부 세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예가 바로 명석포 공격작전입니다. 신라군의 명석포 공격작전은 오늘날 현대 군사 용어로 따진다면 적지 침투작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라의 명석포 공격작전을 통해서 신라가 그 작전을 성공한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략 3세기 말 이후로 왜구가 신라를 쳤다는 기록이 두드러진 점은 신라가 왜구를 치고 나서 왜구가 신라를 공격하는 기록이 사라졌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왜는 친신라적인 태도로 돌아섰다는데요. 300년 기림 이사금 3년 정월에 왜구과 사신을 교환했다든가 312년 3월에 왜구 왕이 사신을 보내어 아들의 혼인을 청했으므로 왕이 아창금리의 딸을 보내어 결혼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긴장관계였던 두 나라 간에 혼사가 오간 것은 그 자체가 매우 그 당시의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석포 공격으로 신라의 강경하고 적극적인 외기 정벌은 약 50여 년간, 그러니까 4세기 전반에 걸쳐 신라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346년 왜구는 풍도를 침입함으로써 오랜 침묵을 깨고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신라군이 펼친 풍도 지역 방어전 양상을 보면 한껏 여유 있는 작전을 구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라군은 왜구들의 공격에 무조건 맞서지 않고 성곽을 차지하고 굳게 막아서 적들의 군량이 바닥나기를 기다렸다가 적들이 배가 고파 할 때 가차없이 강공을 퍼붓는 전략이었답니다. 이는 고려군의 특기인 선수후공 전략입니다. 신라군은 393년경 금성으로 침입한 왜구를 다시 막게 됩니다. 당시 신라군이 왜구 침략에 맞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여 제압할 수 있던 가장 한 가지 이유는 신라의 뛰어난 군사 장비 기술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고려로 넘어왔습니다. 고려 조정은 1223년 5월 발생한 두 사건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공경에 빠졌습니다. 두 사건이란 일본 해상무장 세력의 금주, 즉 김해 침입과 금나라 일부 민족의 의주 일대 침입 사건입니다. 그동안 고려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던 왜의 침입은 특혜할 만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1156년 호겐의 난과 1159년 헤이지의 난을 겪은 뒤 다이라노 기요모리가 집권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다이라노는
견당사가 폐지된 뒤 송나라, 고려와의 무역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다이라노는 본래 무사 출신으로 총리직인 다이조 대신의 자리에 올랐으며 자신이 즉위시킨 안토쿠왕의 외할아버지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반대파의 준동으로 일본은 1180년부터 약 10년간 전국적인 내란에 휩싸였습니다. 극심한 내란의 와중에 다이라노는 더욱 강력한 권력을 거머쥐었고 그에 맞서 귀족과 사찰 및 신사내의 세력이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정세 속에 모치히토 왕은 다이라노가를 타도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미나모토 요리마사의 무장 세력이 다이라노가에 도전했습니다. 급행이 실패하고 말았지만 다이라노가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모든 무사 조직들이 일제히 봉기하는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일본 열도는 거듭 참혹한 피바람의 난세 속에 휩쓸려 들어갔죠. 숱한 전쟁 이후 미나모토노가 신흥 권력 집단의 중심인물로 부상했습니다. 미나모토노는 가마쿠라 막부의 창시자로서 초대 쇼군이기도 합니다. 쇼군이란 본래 정의대장군을 말하는데 일본 열도의 동북방면에서 반란을 깨하며 봉기한 에미시족의 토벌을 총재했던 부대의 총대장이었습니다. 여튼 일본 내의 전국이 혼란에 휩싸이면서 일부의 무장 세력이 한반도에 들어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할 만합니다. 고려 조정은 외 세력의 침입 사건 등 심상치 않는 주변 정세의 변화에 각별히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225년 4월 경상도 앞바다에 외적의 무리가 두 척의 배를 타고 침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려군은 즉각 출동하여 그 무리를 무도리 생포하는 등 압도적인 기세로 사태를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정월과 6월에 왜구가 또다시 침공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긴박한 정세 변화는 고려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예고해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원 연합군의 일본 정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후의 반몽고 항쟁을 벌이던 삼별초 세력을 무력화시킨 원은 곧바로 일본 원정 계획을 수립하여 고려 조정으로 하여금 막대한 군수물자 제공을 강요했습니다. 1274년 10월 고려의 김방경, 박지량을 중심으로 하는 고려 원정선당과 원나라 홀당과 홍다구를 중심으로 하는 원정선단이 연합하여 일본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려 충렬왕 1년 1275년에 실시된 여원 연합군의 일본 공격은 몽항군 25,000명과 고려군 8,000명, 빼사공, 백길 안내자 및 수군 등 6,700여 명과 총 900여 척의 고려 군선을 동원한 대규모 원정작전이었습니다. 이 원정은 고려에 별 의미가 없었으며 도리어 엄청난 국력을 고갈시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규수 북서쪽의 입기섬에 상륙한 고려군은 1000여 명의 일본군을 무찌르는 성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규슈 앞바다에 예상치 못한 태풍을 만난 군선들이 암초에 부딪히는 바람에 예원연합군은 대부분의 군사 장비를 잃었습니다. 고려의 재정을 거들내며 마련한 숱한 군장비는 일시간에 물거품이 됐고 원나라는 무려 13,000명의 병력 손실을 입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원연합군 1차 공격은 철저한 실패로 끝난 셈이었습니다. 침공을 당한 거물을 일본은 막부를 중심으로 전쟁 대비체계 마련에 주력해 왔었습니다. 원조정은 1차 정벌로 이번 권위의 추락을 만회하는 한편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제국적 지배를 실현하겠다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려 조정에 거듭 군수물자를 강요했고 고려는 다시금 막대한 국력을 전쟁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여원연합군은 충렬왕 8년 1282년 5월을 기해 이끼섬으로 향했고 6월에 일본군과 접전했습니다. 김방경 등의 고려군은 일본군 300여 명을 무찔러 전통적인 고려의 창검수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 부대는 전투 과정에서 패전을 거듭했고 태풍을 만나 군선 500척, 10만 명에 이르는 군이 몰살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원연합군은 1차 원정에 이어 또 2차 원정까지 태풍 때문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여원연합군의 일본 공격은 고려에게만 막대한 국고고갈이라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특히 숱한 나무를 벌채하여 수백 척의 군선을 제조한 터라 노동력을 편중하게 배치하여 다른 국가 산업은 진행시키지도 못했고 민중들의 생활상은 더욱 처참할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기형적 집중은 다른 부분의 생산력 저하를 불러 결국 고려는 그 뒤 전후 복구 사업에 30여 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크나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본 침공을 추진한 원조정은 실제 경제적 피해는 거의 입지 않았고 다수의 군사력을 잃는 등 나름대로 손실을 입었습니다. 다음은 일찍이 고려와 몽고 연합군이 벌린 두 차례의 침공 이후 당시 일본 내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가마쿠라 막부의 무가 집단은 전후의 관련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못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막부의 몰락과 동시에 일본 조정은 권력 회복에 성공했지만 무가 집단을 박대함으로써 많은 무사들이 과거의 막부 체제를 그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다시 무가들이 집권하는 무로마치 막부의 통치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무로마치 막부 정권의 수립 이후에 일본 열도는 남조와 북조로 세력이 나누어졌습니다. 각기 다른 세력권의 휘하에 있던 무사들은 정략적 음모로 휘말리며 서로 다투기를 거듭했는데 이른바 남북조 쟁탈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고려조정은 북방의 홍건적과 남방의 외구의 침입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고려조정은 일단 북방이 다소 안정됐다고 여기고 다시 남방의 외구 토벌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힘들게 얻은 북방의 점령지 관리에
소리해 줄 수밖에 없었고, 그 틈을 노려 명나라 건국 세력은 고려가 확보한 지역을 버젓이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고자 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그런 정세의 변화를 눈으로 보면서도 우선 외구 때의 기승을 누러뜨리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순한 주변 정세 속에 맞이한 외구의 노락질 문제는 고려 조정에 또 다른 혼란을 몰아넣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외구들이 구사하는 그러한 비정규적인 형태의 전법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것이죠. 또한 그 방비책 마련에 부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외구들은 끊임없이 침입했고, 고려군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각처에서 온 힘을 다해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원수, 박인계가 개태사에서 외구와 격전을 벌이등 전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인계는 일찍이 김용의 난을 평정했고, 예의판서와 양광도 안무사를 거쳐 외구가 침입하자 각처를 누비며 외구 토벌에 사력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박인계의 전사로 크나큰 손실을 입은 고려조정은 더욱 강력한 외구 소탕 방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상도 진해에서 경상도 도순문사로 있던 김송명이 외구를 대파하는 무공을 세웠습니다. 1364년 5월 15일 외구는 진해현을 약탈하기 위해 진해만에 닻을 내렸습니다. 김송명은 휘하 보병을 이끌고 외구의 행보를 주시한 채 즉각적인 공격은 자제하며 외구가 완전히 상륙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들이 채 전열을 갖추기 전에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불의의 기습을 받은 외구들은 대오를 갖출 채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 1분 만이 승선했습니다. 하지만 테러를 차단당한 대부분의 외구들은 진해현 북산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외구들은 북산에 자리를 잡고 녹각책을 둘러 농성했습니다. 녹각책은 모양이 뾰족한 사슴풀처럼 뾰족뾰족한 나무로 적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군사용 장애물입니다. 방어수단이죠. 그러나 고려군은 녹각책을 깨부수고 외구들을 철저히 괴멸했습니다. 김송명의 부대가 일궈낸 승리는 오랫동안 외구에 시달려온 고려 민중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려 조정이 외구를 토벌하는데 국력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1371년 7월 나주목사 이진수는 군의 지휘체계가 확립되어야 군기를 바로 잡을 수 있고 더불어 외구 토벌이 가능함을 역설했습니다. 1373년 5월 강관 우현보가 다시 수군력 강화와 관련된 견해를 강력하게 역설했는데 고려사에 실려있는 우현보의 상소문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외구는 배를 잘 타므로 수던으로는 당할 수 없으니 군선을 만드는 일은 오히려 우리 백성을 이중으로 괴롭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해적을 무태서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이치가 너무 뚜렷한 것이며 적을 물리쳐 포악함을 억누르는 것은 본래 백성을 위하려는 뜻에서입니다. 백성을 위하려는 뜻에서입니다. 어찌 백성들에게 끼쳐질 사소한 폐단을 우려하여 나라에 큰 걱정거리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동강과 서강에 방수군을 배치하였다고는 하나
적이 바다에 배를 떼우고 활개치며 들어오는데 아군은 연안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록 정예군이 100만이라 할지라도 물에 가서 무슨 재강으로 싸우겠습니까? 마땅히 군선을 건조하여 병장기와 장비를 갖추고 물길을 따라 적의 뒤를 끝까지 추격하여 그 소굴의 통로를 봉쇄하여 그들이 수전에 능하다 하나 날아서 건널 수야 있겠습니까? 유리한 형세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그들을 모조리 소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는 상소 내용입니다. 여원연합군이 태풍과 풍랑을 맞아 실패했던 일본 정벌작전은 군선 제작에 온갖 재력을 바친 고려 민중들에게 허망하기 그지없는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군선을 확보한다고 외적을 격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며 자칫 민생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뿐이라는 신견을 지니게 했습니다. 우현보의 수군력 강화 주장과 더불어 무기체계에 관한 근본적 방향 전환도 모색되었습니다. 외부 토벌이 펼쳐지는 가운데 고려 조정의 한 곳에서 신무기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무선이 화약과 화약무기 그리고 화약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군선을 개발하는 중이었습니다. 최무선은 광흥창의 관리를 책임지던 광흥창사 최동순의 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늘 철저히 지키고 관리하던 좋은 창들이 외구들이 노리는 주요 공격 목표란 점과 외구들로 말미암아 고려의 경제가 피폐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외부의 소탕에 화약과 화약무기가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무선은 나름대로 병법에 관한 소견을 밝혔는데 동국여지 승남에 보면 최무선의 병약은 수전화공책입니다. 수전화공책은 배를 타고 화약을 이용하여 적을 요격하는 화공수를 말합니다. 최무선이 신무기 개발에 피땀을 흘릴 때 정몽주 일행이 일본 땅을 밟고 있으면 그 단적인 에라 할 수 있는데 그 무렵 고려 조정에서는 외구를 압박하기 위한 사절 파견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으나 막상 일본으로 가는 것을 사절 파견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나 막상 일본으로 가는 것을 영 달갑게 여겼다고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 정황 속에 정몽주는 과감히 일본으로 건너가 고려와 일본 간의 화친을 깨하는 외교관계를 맺고자 정성을 다했습니다. 정몽주의 성의 있는 모습에 일본인들은 감동했고 수백 명에 이르는 포로까지 되찾아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몽주가 대일 군사 외교의 성과를 이루고 돌아온 1377년 10월 최무선은 드디어 화약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화약과 화포의 대량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화통도감은 고려 우왕 3년에 최무선이 그 뒤로 설치되었는데 화약과 화통을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임시관하로 창왕 1년에 군기시에 흡수되었습니다. 최무선의 화약과 화약무기 개발은 고려군의 외부 토벌 작전에 새로운 시대를 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활 시위에 의존하던 사거리가 화약의 분사력으로 말미암아 더 먼 거리까지 확대됐고 폭발력이 엄청나니 적은 군사력으로도 많은 적을 제압할 수 있었는데 이런 점들이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무선의 화약 및
화기 그리고 군성 개발은 곧바로 진포 대첩의 대성을 낳았습니다. 1380년 5월부터 7월까지 왜구는 금강 상류 지역까지 침투 지역을 넓혀 있었는데 그들은 무려 500여 척의 선단을 이끌고 와서 대규모 노락질을 끼했습니다. 이에 고려 조정은 해도원수 나세와 심덕부 그리고 채무순 등을 지휘부로 하여 토벌 선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어 고려 선단은 진포에 도착했고 그동안 개발해온 화약병기를 활용하여 적선들을 모조리 불태우는 등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진포에서의 공격은 고려군은 500여 척의 외선을 거의 다 불태웠고 2만여 명에 가까운 왜구들을 선명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실로 왜구 토벌 역사에 한 획을 그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포 대첩 이후 왜구들의 창건은 눈에 띄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왜구들이 또다시 노략질을 해왔고 1383년 5월에는 120척의 선단으로 남해현 지역에 침입해왔습니다. 그때 왜구 토벌에 심혈을 다 바치고 있던 수군 무장인 정진은 다시 맞이한 적들을 깨부술 작전을 세웠는데 정지의 부대는 왜구의 전선 17척을 불태워 침몰시키고 왜구 2,400명을 섬멸했습니다. 화약 병기로 거둔 진포대첩의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왜구들은 줄기차게 우리 국토를 유린해 왔던 것입니다. 정지가 1387년 8월 숱한 왜구 토벌로 명성을 얻고 그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모든 외인이 다 도적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나라의 일부 반영민들이 대마도와 일기도 즉 이키섬 두 섬에 운거하고 있는데 이 두 섬은 우리의 한포와 거리가 가까워 때를 가리지 않고 번번이 침략해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 그들의 죄를 성토하고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 그 소굴을 엎어놓으면 변방에